안녕하세요. 예, 김기홍입니다. 자, 오늘 강의 기획서 보시죠. 예, 저희가 이제 행정법 기본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법, 그러니까 법 규정, 개별법에 관한 기본 강의를 저희가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걸 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이제 사례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을 한 다음에 이제 사례 강의를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통합 강의라고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획하는 강의를. 그러니까 통합은 우리가 지금 따로따로 배운 거를 한 번에 그냥 묶어서 하는 어떤 심화 강의 같은 성격의 겁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건 차차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이제 수목금 강의를 할 거고요. 1시 반부터 그렇게 합니다. 교재는 이제 이 교재 핵심적인 보상법규. 이 책은 책이 출판된 이후로 처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약간 가제본 형식으로 해서 지금 2년치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3년치 처음 강의지만 사실은 이 3년 된 책입니다. 이 책 자체가.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교재는 우리가 행정법 강의에 배웠던 요 교재입니다. 요 교재를 잠깐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복습이죠. 복습을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법전은 이제 원래 보시던 거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이제 좀 더 독특하게 이제 보상법규에 이제 특화된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다가 이 책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책에다가 이걸 가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선생님 이쪽하고 이쪽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옵니까? 이런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쪽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쪽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평균 5대5 또는 뭐 6대4 이 정도 개별법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 책을 기본으로 할 거고요. 이 책이 240페이지, 40여 페이지 되는데 다른 선생님 책보다 좀 얇은 것 같죠?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전혀 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에는 판례 박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없어요. 막 조문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열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할 게 있으면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거 조금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최신 판례는 나중에 제가 내어드립니다. 따로 그것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최신 판례를 넣으면요, 좀 지나면 최신이 아닌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류가 있는 판례, 그러니까 시즌 판례죠. 그런 시즌 판례들은 그 시즌에만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안 중요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다 좀 어떻게 해서든지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핸드북으로 이제 복습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핸드북은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그 3번 정도 볼 건데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금요일 날 3번 볼 겁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3번을 보고 채점을 해드리고, 제가 강평도 해드립니다. 강평도 해드리고 행정법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로 채점하신 분이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채점평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질문은 뭐 강의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하셔도 됩니다. 책의 특징은 저희가 법이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법이 있고, 평가법이 있는데 그 3개 말고 토지보상법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뭐 간접 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 수용 유사 침해 보상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첫날은 아마 저희가 다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는 정확히 얘기하면 4개로 되어 있는 거죠. 손실보상 일반, 책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보시면 거기 차례 한번 보세요. 차례 보시면 1부,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세요. 2부, 3부 이렇게 돼 있죠. 그 법이 3개이고 1부인 토지보상법에 2가지로 나누어서 토지보상법의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부분, 아시겠죠?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배웠어요. 예, 제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선생님들 책을 보면 특이하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상 해놓고 뒤에 손실보상 강론 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 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문 순서예요. 왜 제가 조문 순서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보셨다시피 법 자체는 그냥 일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법 하나 만드는데 수년 동안 갈고 닦아서 체계를 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 순서로 공부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2부인 공시법도 마찬가지고 3부도 마찬가지로 조문 순서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조문 순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핸드북에서는 타국가 시험 기출 표시만 돼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평가사 시험 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뭐 했냐면 타국가 시험,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국가 시험도 다 기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출 표시뿐만이 아니라 중요도 표시도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중요도가 높거나 이런 부분은 꼭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판례들 있죠. 저는 판례들을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핸드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없고, 제가 책에 넣어놓은 판례들은 다 중요한 판례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은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판례들은 단적으로 그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도 나와요. 결론만 물어보는 경우도. 그래서 그 판례는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기도 똑같았죠. 밑줄 그 부분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례들은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강의 준비해 보시면 기본 개념, 이거는 들으셨죠? 이미. 기본 개념은 혹시라도 조금 헷갈린다, 지금 들으시면 좀 지루하실 거예요. 이미 행정법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그걸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법 기본 강의. 왜냐하면 기본 강의를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꼭 들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답안 작성법 특강.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그거를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한 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답안 작성법이 또 궁금하시면 그거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험 보시기 전에 답안 작성법 특강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독특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제가 주로 기출문제 모의고사로 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던 평가사 시험 기출문제나 아니면 타국가 시험 기출문제에서 그 한 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해서 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행정법, 개별법, 기출사례, 그 다음에 통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거기 QR코드 하나 있죠. 그거 찍으시면 제 구 드라이버로 시작되는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각종 자료랑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 제가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요즘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각 그 시험을 뭐 여러 종류 하기 때문에 그 시험마다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필요한 자료, 이제 앞으로 이제 판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럼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도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진도대로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서 시험도 보시고, 원래는 제가 작년에 11회인가 했습니다. 근데 조금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딱 줄였어요. 다른 분들은 뭐 14회, 15회 이렇게 하는데 14회, 15회 동안 그렇게 할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10회도 사실 10회 정도면 넉넉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아마 제가 제일 짧을 겁니다. 개별법도 그렇고 기본법도 그렇고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회차를 줄이는 게 추세입니다.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컴팩트하게 하는 거죠. 예. 자, 책을 보시면 이제 책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책에는 크게 세 가지, 나누면 네 가지입니다. 거기 1부에 보시면 토지보상법 안에 손실보상 제도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우리가 봤던 핸드북에 있는 쟁점 정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요. 교과서입니다. 책은 교과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처럼 읽으시면 돼요. 사실 쟁점 정리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이런 책이 훨씬 더 보기가 더 좋아요. 예, 이해도 쉬우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보상법 안에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제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실보상이 뭐냐?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둘째 줄에 보시면 공적 부담은 평등해야 된다는 이념. 자, 손실보상은 어디서 나온다? 평등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평등사상.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간접효력 규정서를 할 때도 몇 조가 들어갑니까? 간접효력 근거 중에 11조가 들어가죠. 11조가 뭐냐면 평등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로 내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했으니까 손실을 보상해줘야 평등해지는 거죠. 그 사람만 희생당하는, 너만 도로를 위해서 희생당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적 부담의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도로 놓으면 국민들이 다 혜택을 누리는데 너만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권리구제 수단 전체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첫 번째가 행정쟁소, 두 번째가 손해전보, 세 번째가 기타 수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단은 이제 법정외 소송이죠. 법정에서 헌법 소원도 있는데 헌법 소원은 헌법 문제이니까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의 소송으로 의무이행 소송하고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있었고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가구제 수단인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얘도 없기 때문에 뭐도 없다. 얘도 없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행정쟁송 안에는 심판이 있고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자, 주관 객관이 있는데 객관 소송은 빼고요. 주관 소송은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 항고는 취소, 무효, 부작위. 가장 핵심은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취소 소송. 그리고 취소 소송의 가구제 수단이 뭐예요? 집행, 정지죠. 권리구제 수단하면 심판은 취소, 무효, 의무이행 심판.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취소. 여기도 취소 소송. 그 다음에 소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있고요.
손해전보는. 그럼 당사자 소송의 가구제 수단은 뭔가요? 혹시 당사자 소송의 가구제 수단은 뭔가요? 취소와 집행정지가 한 짝이라면 당사자 소송과 한 짝을 이루는 가구제 수단은, 여기는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죠. 그러나 당사자 소송은 집행정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무엇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예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죠. 이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당사자 소송은요, 민사소송과 거의 똑같아요.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가구제 수단은 가처분입니다. 아시겠죠?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이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학설 대립 없어요. 이건 무조건 인정입니다. 이건 무조건 인정이에요. 당사자 소송은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 가처분이 인정. 자, 손해전보는 크게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있죠. 국가배상. 두 번째, 손실보상. 그건 일반법이 없습니다. 일반법이 없으니까 개별법하고 일반법적으로 기능하는 토지보상법이 있다 그랬죠. 아시겠죠?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다. 세 번째, 결과제거. 네 번째, 부당이득 반환. 이거의 네 가지가 공통으로 공법관계로 보는 공권설. 공권설에 따른다면 이건 처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입니다. 다수설이 공권설이죠. 판례는 사건설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간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설명해 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사건설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물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슨 소송입니까? 이행형성 확인 중에 이행소송이죠. 손실보상을 일반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행소송. 그러면 이행소송의 소송물이 뭐예요? 이행청구권의 전부죠. 그러니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갑이 을에게 달라고 하건 갑이 행정주체에게 달라고 하건 이거는 우월한 지위나 공익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건 누구하고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사건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공권설은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소송물의 원인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전부가 소송물이에요. 손실보상 청구권의 원인 행위가 뭡니까?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죠. 그러니까 공권이란 말이죠. 원인 행위가 뭐예요? 공용 수용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수용이니까 원인 행위가 공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얘는 뭐예요? 원인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거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봐요. 그럼 원래 손실보상은 무슨 소송이다?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법, 뭐 하천법, 개별법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소송은 무슨 소송이다? 민사소송입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민사소송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도로법이나 하천법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인데 그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만약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 토지보상법 준용 규정이 있다. 준용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협의 안 되면 어디로 가고? 재결하고. 재결이
무슨 재결이에요? 손실보상이니까 손실보상금에 관한 재결이니까 50조 1항 2호의 재결이죠. 손실보상금에. 그럼 무슨 소송으로 가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가죠. 그럼 무슨 소송이 된다? 당사자 소송이 된다. 모순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는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은 민사소송인데 토지보상법 준용 규정이 있으면 무슨 소송으로 간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요. 그런데 점점 준용 규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준용 규정이 많아진다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무슨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이 지금 어떤 교수님들은 손실보상에 관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무슨 소송으로 간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법적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법적 성질은 유지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보상법 준용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이걸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다 공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 이것도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개별법에 준용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1번 학설은 원인행위. 원인행위가 뭐예요? 공용 침해죠. 원인행위. 비사건설은 원인은 공법적이나 효과, 결과 또는 효과로서의 거기다 소송물 기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 손실보상 청구권이 뭐예요? 소송물이죠. 소송물이 뭐예요? 청구권의 전부니까 청구권이 맞잖아요. 그렇죠? 자, 판례 1, 2, 3 있는데 3번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3번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입니다. 사법상 권리. 아시겠죠? 그러면 사법상 권리라는 것은 여기는 뭐가 없을 때? 규정 규정이 없을 때. 두 번째,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청구는 아래 아랫줄 공법상 권리를 보고 행정소송으로 봅니다.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는 뭐가 있다? 준용 규정이 있다. 아시겠죠? 준용 규정이 있거나 또는 무슨 법에 따른? 토지보상법에 따른 거. 아시겠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토지보상법은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토지보상법에 따르거나 아니면 뭐가 있거나 토지보상법에 준용 규정이 있거나. 아시겠죠? 보상법에 따르거나 또는 보상법에 준용 규정이 있거나. 없으면요. 없으면 민사소송이죠. 없으면 민사소송. 아시겠죠? 민사소송이 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조금씩. 궁극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궁극에 가서는 완성될 거예요. 완성되는 순간 손실보상에 관한 무슨 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일반법으로 기능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일반법은 아닌데요. 일반법으로 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수설에 따라서 공권으로 냈습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얘들도 똑같아요. 다 민사소송은 사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사건에 따른다.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고, 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손실보상의 근거 페이지 넘겨볼까요?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요건. 자, 2절에 손실보상의 근거 보세요. 특별한 희생, 둘째 줄에 특별한 희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 줄이 정의 평등의 원칙상 이를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평등 원칙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실정법적인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래에 보시면 쟁점 잠깐 볼까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지난번 했죠?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헌법 23조 1항과 2항, 그 다음에 23조 3항. 자, 헌법 한번 볼까요?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한계도 있다. 그거는 뭘로 정하라? 법률로 정하라. 저 보세요. 여기가 내용이고 한계 벗어나면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최대한 보장은 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한계가 주로 2항에 보시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3조 1, 2항은 같이 간다고 봅니다. 재산권의 내용, 한계, 공공복리 적합성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계, 공공복리 적합성. 아시겠죠? 따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23조 3항은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로 정합니다. 자, 요게 경계분리 이론입니다. 경계분리 이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 23조 1, 2항과 3항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3조 1, 2항에서 나오는 법률과 23조 3항에서 나오는 법률이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법률 또는 제도. 제도는 결국은 법률로 완성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자. 그럼 개발 제한 구역 정하려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법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과 제도. 그래서 합쳐서 이제 보통 법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법률에 대한 이게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것과 관련돼서 나온 게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경계이론, 분리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가분정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계분리고 불가분정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정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불가분정의 문제가. 자,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 자, 분리이론은 이 법률과 이 법률이 다르다는 거고 경계이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데 무엇의 차이만?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게 경계이론입니다. 자, 핵심은 뭐냐? 이 법률 또는 제도와 이 법률 제도는 이 법률 또는 제도는 수인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걸 사회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상 영역이에요. 보상 영역. 이 공용 침해입니다. 수용 사용 제한이니까. 그러니까 입법자가 법률을 만들 때 참아야 되는 것과 아니면 보상이 필요한 법률을 따로따로 규정한다. 분리이론이고 경계이론은 하나의 법률 가지고 하나의 법률이 이쪽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분리이론, 경계분리이론에 보시면 23조 1항과 23조 3항, 1, 2항과 3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별개의 것인지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경계이론 23조 1, 2항의 사회적 제약 또는 사회적 제한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사회구속성이라고 합니다. 수인해야 되는 사회적, 무슨 영역이라고요? 참아야 되는 영역과 공용침해, 보상이 필요한 영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상 여부로 나눠진다. 특별한 희생이냐? 특별한 희생이 아니냐? 특별한 희생이냐? 특별한 희생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낡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갑은 이거 비가 오면 비도 새고 이러니까 튼튼하게 집을 하나 짓자라고 해서 집을 지었어요. 을은 오늘 고칠까 내일 고칠까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개발 제한 구역 특별조치 법률이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참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참기가 어렵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면 집을 증축, 개축을 못해요. 허락 안 받으면. 비는 새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수인 영역이고 이런 경우가 그럼 경계가 뭐예요? 특별한 이쟁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이쟁이 있으면 특별한 이쟁이 없으면 하나의 법률이 두 가지로 기능하죠. 그게 경계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특별한 이상에 해당이 되면 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뭐가 필요하다? 여기 경계 이론입니다. 두 가지 경계 이론. 경계 이론에 따른다면 무슨 문제로 넘어가냐면 보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보상 해줘야 된다. 특별한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걸 가치 보상이다.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치 보상은. 그럼 분리 이론은 어떻게 되는가? 분리 이론은 특별한 이색으로 이 사람요. 넘어간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법률이라면 23조 사망 법률이라면 역시 보상이 필요하겠죠. 보상이 필요한데 분리 이론은 만약에 보상이 필요한데 경계 이론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분리 이론은 보상 규정이 여기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분리 이론은 보상이 필요한 걸로 법률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입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을 해야 된다. 자, 분리 이론이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제도라고 봅니다. 따라서 23조 사망에 해당하는 법률인데 수용은 있으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금전 보상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얘들은 뭐예요? 보상이 필요하건 이제 여긴 들어가면 다시 악셀의 대립이 생기겠죠. 불가분정 여부 문제로 넘어가서 보상 문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상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면 되고 보상 규정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돼요? 수용은 있는데 보상 규정 없는 그 문제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보상 문제로 얘는 입법의 문제로 간다. 존속 보장으로 연결이 된다. 거기 존속 보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보상이고 왜 이건 입법인가? 자, 보세요. 23조 사망인데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나 보상에 관한 이 사람이요. 보상해 주세요. 하고 했단 말이죠. 손실 보상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법원이 곤란합니다.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야 해주고 싶은데 규정이 없다? 어떡할 거예요? 법원은 재판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니까 법을 먼저 만들으라고 하고 의회에서 입법을 하면 내가 나중에 보상해 줄게. 한 발 물러서서 누구한테 떠미는 거? 의회한테 가라고 떠미는 게 분리이론이에요. 아시겠죠? 뭘 먼저 해야 된다? 입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법을 먼저 해야 된다. 결국은 입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입법하기 전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존속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입법이 안 돼 있으면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보장. 존속보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수용 있고 보상이 있으면, 존속보장은 아예 수용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입법이 없으면. 여기는 수용은 하지만 대신에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보상이에요. 수용은 하지만 보상은 해주라는 게 가치보상이고, 존속보장은 입법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입법이 없으면 안 되는데 결국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장구를 지정했다. 그럼 그 법률은 위헌이 되겠죠. 해결을 누가 하나요? 분리이론에 따른다면. 연결을 잘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하고 결국은 의회가 해결합니다. 그렇죠? 여기는요, 법원이 바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헌법 교수님들은 주로 이 학설이에요. 행정법 교수님들은 거의 이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 이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건 위헌 문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겠죠. 헌법재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을 때 법원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 분리이론에 따른다면 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로 가. 그럼 헌법재판소 위헌 선언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의회가 법 만들고 그제서야 손실보상을 청구하라. 제가 살짝 계산해도 5년은 걸릴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면 법원이 손실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게 경계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두시고, 대법원은 경계이론입니다. 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계이론을 취하고 있다. 경계이론을 취하고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 자, 경계 대법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법원이어도 헌재로 가라고 안 하겠죠? 헌법재판소는 이리 와 이렇게 하겠죠. 예. 그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행정법 교수님들의 다수설은 이거예요. 헌법 교수님들은 다 분리이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 만들기 전에는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경계이론이고. 자, 분리이론에 따른다면 보상 입법을 통해서 입법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적절한 보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입법 현실, 정말 우리한테 딱 맞죠? 입법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경계이론이 더욱 타당하다. 자, 이걸로 정리를 하세요. 같다 다르다 보다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계이론은 보상 문제로, 여기는 위헌 문제로 갑니다. 위헌 문제로. 위헌에서 입법으로, 여기는 보상으로. 아시겠죠? 이게 경계이론이고 분리이론이다. 결국은 그 차이는 어디서 왔어요? 이 법률을 입법자가 만들 때 너 이거다, 너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도 기능하고 이쪽으로도 기능하는 건지. 특별한 희생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특별한 희생 아니니까 이 법률은 1, 2항 법률이 되는 거죠. 여기는요 3항 법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계이론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존속보장은 재산권에 관한 침해를 중지시킴으로써 재산권 자체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죠.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을 때, 그렇죠?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존속보장. 가치보장은 수용은 하고 보상을 해주라라는 겁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수인하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한번 했고, 그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23조 3항을 수용에 관한 규율. 제가 수용이라고 하면 수용 사용 제한 포함하는 겁니다. 는 있는데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불가분주항 여부죠.
왼쪽에 실정법적인 근거 23조 3항은 규정하는데 개별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 상황에 보시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23조 3항의 법적 성질을 불가분 조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다. 여기 보세요. 이 불가분 조항 여부는 이 학설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이 학설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분리 이론에 따른다면 만약에 이 위헌의 문제로 본다라고 했을 때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어요. 불가분 조항을 안 보면 그 자체로 위헌은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불가분 조항의 학설의 대립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을 취해도 불가분 조항의 학설의 대립은 예를 들어서 경계 이론을 취하면서 불가분 조항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요. 분리 이론을 취하면서도 불가분 조항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경계 이론을 취하면서 나중에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을 때 불가분 조항을 보는 견해도 있고 안 보는 견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분리 이론도. 이해가 되시죠? 불가분 조항으로 볼 수도 있고 불가분 조항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불가분 조항으로 보지 않으면 수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을 때 위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가분 조항 그럼 예를 들어서 불가분 조항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조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비세는데 어떡합니까 거기? 분리이론에 따른다면 불가분 조항으로 봐야 위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불가분 조항을 안 보면 위헌이 안 되나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어서 불가분 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수용 자체는 지나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원칙을 주장하면 돼요? 비례 원칙을 주장하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비례 원칙을 주장해서 수용을 위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수용에 관한 규정을 위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헌법에는 불가분 조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나치면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지나치면 그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분 조항 여부는 이거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경계 이론을 했어요. 경계 이론으로 가서 이제 불가분 조항 여부로 가면 이리 가서 불가분 조항 여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학설 불가분 조항으로 보면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수용 말고 뭐도 있어요? 사용 제한도 있습니다. 수용 사용 제한도 있는데 제한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으면 뭐가 된다? 위헌 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위헌이 되는 법률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많아진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배우시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여기 보세요. 토지보상법은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을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토지보상법은 제한은 없어요. 수용과 사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의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거 수용 사용 제한 중에 제한이거든요. 보상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위헌성이 커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위헌성이 커지지 않느냐. 뭐 그런 논의로 알아두죠. 위헌성이 커지면 그 법률에 따른 행위는 전부 다가 뭐예요? 위헌인 법률이니까 다 위법한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자의적인 재산. 당연히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게 맞죠. 만약 이거 불가분 조항을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법자가 신경 쓰겠어요? 수용 사용 제한 규율하면서 야 이거 불가분 조항 아니야. 보상 규정 없어도 위헌 아니다. 그거 막기 위해서 헌법이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 법률을 정하라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수용 있으나 보상 없다면 위헌적인 법률이 됩니다. 그럼 위헌적인 법률이 된다면 그 법률에 기한 수용은 뭐가 된다? 위법한 수용이 되겠죠. 위법한 수용이 됩니다. 이 사안 개발제한국 지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분리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 비례원칙 위반된다고 위헌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다가 보상규정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살기 싫으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 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매수하고 나가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집어넣어서 위헌인 법률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합헌인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수 청구권이 들어가 있어요. 예, 어쨌든 그게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뭘로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제 분리 이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선생님 대법원으로 갔으면 해결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법원으로 가도 우리 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은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학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3절. 공용침해 요건. 공용침해 요건보다 그 괄호 안에 있는 손실보상의 요건이 더 낫습니다.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큰 글씨만 지우시면 돼요. 요건 5가지는 그럼 요건 5가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요건은 원래 공공의 필요 재산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헌법 23조 3항에서 나왔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공공의 필요, 재산권, 적법 의도, 특별한 희생 페이지 넘기시면 손실보상 규정의 존재. 아시겠죠? 손실보상 규정의 존재 5가지입니다. 5번째 볼까요?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보상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네요. 수요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 규율이 없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제4절에 제1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요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 아시겠죠? 오른쪽 9페이지에 제1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요거요. 그럼 수요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는 논의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보상 규정이 없는 거죠. 보상 규정이 없는 거. 제4절 1항이 보세요. 1항 말고 제2항이 보세요. 12페이지에 요건에 공공의 필요 4번에 5번 있나요? 보상 규정 없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수용적 침해 보상 역시 보상 규정의 존재가 없죠? 그 다음에 1번 제1항도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항, 2항, 3항의 공통점은 뭐예요? 보상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상 규정. 뭐는 있는데 수요에 관한 규율은 있는데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공통이에요. 1번, 2번, 3번 전부 다요. 아시겠죠? 왜 그런가? 어떤 경우에도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해 주면 됩니다. 보상 규정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또는 수용보상의 요건입니다. 수용보상의 요건. 그러면 보상 규정 없는 경우 수용유사, 수용적 그러니까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을 때 저는 뭘로 해결했어요? 수용유사 침해보상으로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얘가 여기 포함된다고 한다면 수용유사하고 수용적 침해보상 이게 2개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 포함된다고 본다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러면 이거 말고
보상 규정이 있어 수용하는 규율도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도 있어서 보상해 주는 거. 이건 뭐라고 부르냐? 이건 그냥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이고 다른 말로 수용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공공의 필요.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경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공익과 사익 뭐 해야 된다? 형량합니다. 무슨 원칙이라고 그랬죠? 비례 원칙. 그리고 그것도 된다 그랬어요. 사인을 위한 수용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도 된다 그랬잖아요. 건설회사나. 수용도 되지만 그 사람이 얻는 사익보다 뭐가 더 커야 된다? 공익이 더 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 수용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쓰기 위한 수용. 특정 사기업이 복리 증진을 수용한다면 그 사기업을 위한 수용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기업의 사익보다 뭐가 더 커야 된다? 공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결국 다 그것도 무슨 원칙으로 판단한다? 비례 원칙으로 판단한다. 자, 공공의 필요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의, 재산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와 두 번째 뭘로 판단한다? 비례 원칙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재산권은 현재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 가치는 이익입니다. 법적 현재. 그 다음에 침해는 수용 사용 제한이 있고요. 넓은 의미는 다 수용 사용 제한 합쳐 수용이라고 그랬죠. 수용은 강제 박탈. 사용은 일시적인 사용을 말합니다. 원래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하는데 사용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쓰면은 내가 재산권이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내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수용 사용 제한. 토지보상법은 제한은 없어요. 수용하고 사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이란 수용 사용을 제한, 재산 가치 감소 하락을 말합니다. 아까 보셨던 개발제약 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쓸 수는 있죠. 못 고치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자, 쪼개봅니다. 적법.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적법,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손해전보와 관련해서 국가배상, 손실보상, 결과제거, 부당이득. 첫 번째가 학판이 대립된다. 학설, 판례, 공권설, 사건설. 그렇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공법 형식 행정작용, 사법 형식 행정작용 나눠서 권력, 비권력, 입법, 계획, 행위, 공법상 계약, 사실행 행정지도. 7가지라고 그랬죠. 이게 되는 것은 여기 6가지입니다. 국가배상은 입법, 계획, 행위, 공법상 다 됩니다. 사법상의 권리는 안 돼요. 손실보상도 다 됩니다. 안 맞죠? 어디 있어요? 공권력 행사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한번. 왜 다 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손실보상 안에 1번 전통적인 손실보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 2, 3, 4 수용보상이죠. 요건 1에서 5가지 수용보상만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수용보상뿐만이 아니라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견해는 수용유사침해나 수용적 침해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고, 이 견해는 인정하는 견해.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것만을 인정하는 견해는 손실보상은 공권력 행사만 된다고 봐요. 그러나 수용보상 이외에 수용유사 침해보상이나 수용적 침해보상을 인정하는 이 견해는 뭐도 된다? 공권력 행사도 되지만 무슨 행위도 돼요? 사실행위도 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저는 어느 쪽 견해다? 이쪽 견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그냥 한쪽으로. 수용유사는 수용적을 인정하면 공권력 행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는 요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용유사 침해보상이나 수용적 침해보상을 긍정하면 공권력 행사 아니라도 됩니다. 사실행위도 돼요. (12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다 보세요. 수용유사에 공용침해는 법적 행위 외에 사실행위도 있다. 아시겠죠? 즉 공권력 행사 이외에 사실행위도 됩니다. 법적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4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보시면 수용보상이 공권력 행사로는 손해가 라면 수용적 침해 문제는 주로 원인 행위가 무슨 행위일 때? 사실행위일 때 문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수용적 침해 보상을 인정하니까 공권력 행사뿐만이 아니라 무슨 행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적법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실보상, 전통적으로 보상 규정이 있어서 인정해 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공권력 행사만 인정이 된다. 비권력 사실행위는 원인 행위가 될 수 없다. 모순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 전통적인 손실 보상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 특별한 희생은 학설이 뭐 여러 가지 있죠.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거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형식적 기준설, 두 번째 실질적 기준설, 세 번째 절충설. 원래는 이렇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형식적 기준설이라는 것은 특별한 희생 여부가, 거기 보시면 형식적 기준설이라는 것은 이 견해는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자가 소수인가 다수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뭘로 구별하는 거예요? 머릿수로 구별하는 거죠. 재산권 제약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다수면 당신들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수니까. 아시겠죠? 소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별행위설입니다. 개별행위설. 행정기관 특정인의 재산권 제약인가? 이게 개별행위설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기준설을 볼까요? 실질적 기준설. 다수 소수가 아니라 침해 정도와 성질, 침해 정도와 성질 또는 성질 또는 침해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침해하는 푸시의 정도가 세냐 약하냐, 그걸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수냐 소수냐가 머릿수로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중대설,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이냐, 중대설. 그 다음에 목적위배설, 재산권의 사용 목적으로부터 이탈했느냐, 이용 목적으로부터 이탈되었는지를, 재산권이 이용 목적으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가 새요. 집입니다. 그 사용 목적으로 이탈됐어요, 안 됐어요? 잠자는데 비가 새면 그건 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 위배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식적 기준설은 개별행위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중대설, 목적, 위배설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절충설이 뭐냐면, 절충설이 위에 올라가 보시면 B에 특별희생설이라고 돼 있죠. 희생설. 이 특별희생설이 뭐냐면 요거 기준 하나 가져오고 요거 기준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희생설은 이 견해는 특정한 자가, 그러니까 소수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즉 특정한 자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요거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개별행위설에서. 두 번째, 또한 타인에게 요구되지 않은 수인할 수 없는 희생, 수인할 수 없는 거. 얘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여기 실질적 기준설을 보시면 수인한도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렇죠? 찾으셨나요? 얘는 수인한도설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수님에 따라서는 이 학설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다수의 교수님들은 이 특별희생설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원조를 찾아보니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형식적 기준설. 그래서 형식적 기준설에 원조 형식적 기준설이 있고 실질적 기준을 감안한 형식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희생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특별희생설이에요. 원래는 절충설이지만 원래 형식적 기준설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다 쓰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다수설이 판례는 없습니다만 다수설이 뭐 하나 가지고 하느냐? 아닙니다. 섞어서 해요. 결국은 절충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검토에 일반적 견해는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데 형식적 기준설 중에 무슨 학설을? 특별희생설을 하나 가져오고 특별희생설. 실질적 기준설 중에 중대설, 목적, 위배설을 가지고 결합한 겁니다. 아시겠죠? 결합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섭하실 때도 특별한 희생이고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인할 수 없는 특별한 희생이고 특정인이 수인할 수 없는 특별한 희생이고 중대한 침해라면 특별한 희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것만 가르쳐 주시죠. 이것만 가르쳐 주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아시겠죠? 원래 원칙 분류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특별한 희생은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실보상규정의 존재입니다. 보상규정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상규정이 존재하면 무슨 보상으로? 수용보상으로 갑니다. 수용보상. 근데 문제는 이제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 그게 바로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이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